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시장이 흔들흔들거리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아침에는 강세 시작을 해서 한번 쭉 당겨 봤는데, 어제 얘기 드린 대로 반등이 약하고 이내 시세를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모습을 오늘도 보였다. 나름대로 반등을 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이내 뱉어내면서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존에 위에 랠리가 나올 때도 또 이렇게 상단 박스를 만들 때도 우려감 있게 얘기를 드렸던, 설마 여기까지 빠질까요? 얘기했던 2580포인트에서 2540포인트에 있는 밴딩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얘기 드린 핵심 내용은, 어제는 나름대로 폭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3%대까지 빠졌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폭락세를 만들기보다는 반등하더라도 조금 흘러가는 이런 모양새의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름 반등은 했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 반등하고 내일 정도부터 흐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냥 올랐다가 장중에 그냥 내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나름대로 급락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결국에는 수급 논리인데, 그나마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뽑아 본다면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금투세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금투세만으로 이렇게 눌린다 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많이 빠지면 2490포인트인데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요 안에서 조금 빠지다가 그리고 반등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빠지니까 어떤 생각 들죠? 야, 이거 저점깨로 이 저점 부분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여기까지 기회는 주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저는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공략 포인트를 과연 외국인이 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에서 괴롭히면서 충분히 지금 투심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발작 버튼이 눌렸거든요. 어제 시작하자마자 훅 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심은 이미 안 좋다. 여기서 끌어당기기만 하더라도 털리는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가격 메리트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는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종합지수 움직임 이해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코스닥의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썸네일인데 바이오의 숨고르기 타이밍. 그때 바이오가 미쳐서 올라가니까 바이오가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바이오의 사이클을 알면 공략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한 것도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미친 바이오들, 삼천당 제약, 시노펙스, 퓨처캠, 보로노이, 펩트론 등등등등, 이런 개별 구간에 미친 바이오들이 상승할 때는 플랫폼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쉬어가기 시작하니까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등등등 이런 플랫폼 바이오들이 또 초강세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플랫폼 바이오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미친 바이오라고 정리해놓은 종목들이 움직일지, 아니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젠 내가 대장이하고 본대 출격, 바이오 본대의 출격이 될지, 여기에는 또 서브로 한올 바이오파마, 매드팩토, 매지온,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막 껴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종근당,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요. 혹은 세포치료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세포치료제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바이오 쪽에서는 어느 쪽이 이번에 주도해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 섹터 안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바이오 안에서도 수급이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빠진다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는 종목들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잘 버티는 종목들,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오늘 정합판 보면서 살짝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제 얘기 드렸고 일요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마지막 인내심, 이번 주에 라이브 때 얘기 드렸는데 구분을 해드렸죠. 1, 2주차와 3, 4주차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을 지켜보자. 1, 2주차에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하자마자 바이오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어떻죠? 1주차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좋은 시세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바이오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추석 연휴 때 FOMC가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하를 한다면 3, 4주차에 3주차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추석 있는 주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아마도 바이오가 환호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성장주 쪽으로 조금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시해봐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도 2차 전지도 같이 눌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 드려봤고, 또 9월에 1주차와 2주차를 구분하자고 했습니다. 1주차와 2주차 어떻게 얘기했죠? 1주차에 만약에 빠지면 2주차는 그냥 작은 박스,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반등하더라도 눌리고 반등하더라도 눌리고 하단 박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번 주죠. 1주차에 만약에 박스권 횡보하거나 살짝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라고 하면 다음 주에 하락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미리 빠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력하게 본 게 9월 첫 주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예상했던 범주입니다. 근데 진짜로 2580p 그리고 2540p의 밴딩에 들어오니까 알고 맞아도 상당히 좀 아픈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타제분들도 그냥 짜증나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짜증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중 브리핑을 드렸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을 좀 읽을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장중의 흐름 보면은 선물로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올라가요, 시장이 방향을 돌립니다 막 이랬어요. 심지어 비차익도 잡아주고 차익도 잡아주고.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들더랍니다. 그 의심이 뭐였냐면 외국인이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외국인이 안 잡아줬거든요. 근데 오늘도 양시장에서 잠깐 제가 올리는 척은 했으나 계속해서 외국인은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코스닥은 마지막에 조금 땡겨주긴 했어요, 외국인이. 근데 이거는 저가 매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간이었고, 개별 종목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진정세 보일 것 같은데 코스닥은 여전히 패대기를 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시장의 중심에서 주도주의 역할에서는 벗어나는 모습, 즉 신고가는 가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뭐 무너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박스권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근거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한 게, 오늘 같은 날은 바이오고 모시기고 그냥 다 빠졌거든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셀 기업들이죠.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도 밀리긴 했으니까. 그 와중에 뭐 양극재도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4%대 강세 뭐 이런 것도 보였고요. 코스피에 전기차 업종만 잘 세팅이 났으면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충분히 해지가 될 수 있다. 저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V 종목으로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는데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 단타도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안 건드릴 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공개를 한번 하는데, 이것도 뭐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얘를 건드린 것보단 가격 메리트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가격 메리트 좋은 종목들 공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 바이오가 여전히 좀 힘을 잃은 모습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3천당 제약이 진짜 좋은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번에 미친 바이오가 조금 힘을 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 뭐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힘을 쓰면서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힘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군에서 바이오 쪽으로 힘을 더 발휘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향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밀리면서 최근에 좋은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우리가 다음에 재차 공략을 하는 포인트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고, 또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ST팜이나 바이내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좋아하고 전문가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CDMO나 CMO 관련주 그다지 그냥 표결 끝나면은 제로 소멸 단기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가 투자에는 좀 유의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도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었는데 로봇주가 역시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엔터가 힘을 조금 써본 모습인데, 오늘과 어제 흐름을 보면은 주도 업종보다는 개별주가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더라,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기자재라고 하죠. 장비주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수급받을 줄 알았더니 이거 미국의 업체들한테 이제 수급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뭐야, 그러면 원전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 원전 기업들에는 수혜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가던 말던 나는 그냥 빠질란다, 일단 코스닥은 눌러, 이런 모습을 보였다.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린 건 뭐가 있냐? 그리고
지금 2540포인트 이하는 그다지 많이 보고 싶진 않아요. 진짜 249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글쎄요 라고 하고 있는 배경, 삼성전자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 마감 후에 노랑 시그널이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점을 깬 노랑 시그널이죠. 근데 이것도 반등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앞에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입니다. 노랑 시그널이 발견됐는데 레드라인까지 터치됐어요. 레드라인과 노랑 시그널을 삼성전자가 터치했다. 그런 사례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지금 쭉 볼게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도 노랑 시그널만 나오더라도 최소한 엄청나게 빠지기보단 반등 시도라도 하고, 여기서 노랑 시그널이 나오고 노랑 시그널이 나오면 반등 시도라도 했거든요. 여기 위에서 노랑 시그널 잡혀도 그날 개파락이 떨어져도 반등 시도는 했어요. 그죠? 버티다가 반등 시도, 버티다가 여기서도 빠진 다음에 반등 시도. 삼성전자에서 노랑 시그널이 나오면 웬만하면 반등을 하더라. 여기서도 노랑 시그널 나오니까 반등하죠. 노랑 시그널 나오니까 버티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뭐 여기서만 잡았더라도 돌아서 올라와요. 물리더라도.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 나오니까 반등하잖아요. 여기서도 노랑 보라 나오니까 반등 나옵니다. 뭐 며칠 시간 차이는 있더라도. 근데 삼성전자가 레드라인을 터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그리고 제가 2021년도 1월입니다. 이때 고점을 잡았는데 시장의 고점입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삼성전자가 블루라인 터치와 노랑 시그널이 함께 떴어요.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랑 시그널과 블루라인 터치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삼성전자에서. 여기서도 블루라인만 터치해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노랑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고점 위치에서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단에 노랑 시그널이 나올 때는 항상 반등이 동반됐다는 거. 오늘 노랑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죠. 더 빠지더라도 반등은 나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을 터치한 게 언젠지 보면은 한 2020년에 만났던 것 같은데요. 여기죠. 여기서도 노랑 시그널 나오니까 일단 레드라인 만났을 때 반등이라도 나왔죠. 결과적으로 더 눌리더라도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막 계속 무너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2011년이거든요. 제가 지금 2011년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네요. 2011년에도 노랑 보라 시그널 나오니까 기어이 쭉 당기는 모습을 나오죠. 그러니까 뭐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떠나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 시도를 해주면은 우리 시장에 엄청난 폭락은 없습니다. 그냥 질질질 셀 수는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만 버텨준다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고, 또 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을 했는데 뭐가 있냐? 이렇게 레드라인 터치했으니까 반등 시도라도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빠졌음에도 하이닉스가 이 정도 강세를 보인 거고, 또 엔비디아는 키높이 따지면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는 우리 시장 자체를 찍어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봤을 때 빠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오르더라도 뭐 질질질 빠질 거다, 계속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는 11%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락세는 또 나름대로 어디 글로벌 증시 못지않게 또 쳐받고 있거든요. 해외 증시랑 간략하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니케이만 비교하더라도 니케이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2700 구간에 있는 거예요. 키높이로 따지면은. 이런 것 자체가 억울한 거고, 대만이랑 따져도 대만도 오늘 강세 흐름 보였다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0.45%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대만으로 따져도 2650포인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이랑 비교하더라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라인 그어보면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글로벌에서 제일 약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스닥이 진짜 미칠 노릇인데, 우리가 3월 26일부터 1년 내내, 지금 6개월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빠지는 거, 버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시장 참여자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시다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1% 빠졌고, 이게 하락이 시작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 이 박스권 이후에 여기서부터 빠지는 흐름이 나올 때부터 감안하더라도 21%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답이 없죠. 그리고 반등한 거는 한 14% 반등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14% 반등했다가 지금 또 8% 빠진 거예요. 8% 빠진 게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은 14%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거는 5.3%밖에 안 빠졌어요.
진짜 미칠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빠진 게 나스닥은 우리는 3월부터 이렇게 빠졌는데 얘네는 5, 6, 7월 달에 올랐단 말이에요. 5, 6, 7월 달에도 초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우리 시장 여기서 박스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밀린 거라 키누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얘네는 16% 빠졌고요. 14% 올랐고 5%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 5% 더 빠졌고요. 그리고 반등은 13%, 2% 반등 더 못했고요. 빠진 것도 우리가 3% 더 빠졌습니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다라는 게 이런 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직전에 작년이죠. 2004년 8, 9, 10월 달이거든요. 이때 나스닥은 한 11%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23% 빠졌습니다. 2배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등할 때 반등도 못하고 있었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는 모두 여기서 반등했는데 우리 시장은 여기서 미국 시장이 뭐야? 그냥 쭉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기어이 꾸역꾸역 누르고는 있다. 뭐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한 1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그때는 2차전지가 힘을 못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돈을 버는 2차전지 업종이 생겼고 그 당시에는 반도체도 굉장히 파이가 얇겠고 사이클 주였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바이오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과까지 내는 바이오인데 코스닥이 너무나도 아쉬운 시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굉장히 아쉬운 시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업종 강한 것들은 없었어요. 아침에 반도체나 2차전지가 조금 움직여줬는데 제약바이오 빠졌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냥 시장 동행하는 하루였구나. 어떤 업종이 강세 보인 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뭐 뉴욕 시장 고용 때문에 얻어맞고 우리는 금투세 때문에 또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민주당은 이제 24일날 금투세 정책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예파가 있고요, 완화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투세 유예 초강세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유엔 행사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법안 얘기했는데도 그냥 배제켜버렸거든요. 진짜 이렇게 치사한 게 어딨나 싶을 정도예요. 내용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치인에게 맡겨야죠. 진짜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개 토론에 일정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억울하다. 그래서 어제 뭐 유튜브에 라이브도 올리고 이러셨는데 진짜 그냥 말하는 게 하나하나 다 뼈 때리듯이 다 맞거든요. 근데 저런 분을 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다. 그리고 제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부에서는요 지금 보여주기 식이에요. 제가 정부한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뭐죠? 공매도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밸류 프로그램 가지고 증시를 쭉 당겼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ETF의 강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ETF의 강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일본 연기금의 자금을요 자산운용사에다가 일임을 했어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운영했습니다. 일본 회사부터 뭐 50번 회사까지 있다. 똑같이 돈을 준 다음에 많이 벌어온 쪽으로 돈을 더 배당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액티브한 그런 전략을 펼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오로지 패시브입니다. 이 패시브 자금으로 바뀐 게 2018년부터예요. 이때부터도 국민연금의 한국증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걸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날 때 연기금은 뭐 했나요?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 2022년에 시장이 폭락장이 나오고 금리 인상한다 뭐 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요 국내 증시 팔아서 해외 비중을 열심히 늘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이 18%였는데 지금 15.4%죠. 근데 이거 13%까지 줄인다고 하거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정부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어. 국민연금만 데리고 오라는 거죠. 뭐 여기서 이런 말도 합니다. 연금 고갈 전에 현실적인 선택. 아니 그러면은 우리한테 돈 받아서 해외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거 그거는 맞는 건가요?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도 똑같이 국민연금 내고 국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도 없고 변동성은 크고 그냥 좋은 주식에 해가지고, 근데 물론 우리 기업들의 행태도 문제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의 유리한 합병 이런 것들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당 투자 비율 9% 제한, 지금은 10%까지도 매매를 하는데 이 10% 룰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만 폐지하더라도 국민연금이 10% 이상 우리 코스피 주목 때 못 사거든요. 이것만 폐지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벌인다면 국민연금이 국가를 대신해서 나서서 합병을 한 것도 방해할 수 있고 물적 분할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제재나 아니면 국민연금 어떠한 그 스탠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자꾸 밸류 프로그램 이거 하면 누가 개인 투자자가 보험주 삽니까? 생명주 삽니까? 그냥 코스피 지수만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성장주도 또 매도 나와요. 왜? 이거 바스켓 담아야 되니까 기관들은 그럼 개인 투자자만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정책만 펼쳐지고 있다는 거. 저도 이제 정치를 굉장히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증시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안 좋은 것들만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다. 뭐 이런 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고용지표들에 사람들은 촉각을 세우는데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생각하기엔 어차피 빠질 자리에서 명분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엔비디아 실적만 나오면 끝난다. 잭슨홀 미팅만 뭐 끝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 지나니까 고용지표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빼고 싶으니까 명분 삼아서 누르는 거고 사실은 이거 크게 의식할 거 아니에요. 그냥 누르고 싶으니까 누르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귀에 걸면 귀에 걸들 해설하고 코에 걸면 코에를 걸들 해설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용지표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꺾일 걸 알고 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0.5bp 하겠네? 야 그러면 증시에 유동성 생기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로지 그냥 이것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우려감 막 이런 식으로 엮는 거는 좀 무리수가이지 않을까. 그건 이미 8월 달에 끝난 겁니다. 그때는 FOMC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용지표 안 나오면은 그냥 다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리 해석할 수 없으니 0.5bp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FOMC 때 지표들 보면서 0.25 하든지 0.5 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러면 시장은 진정세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시장 폭락 나온다, 경기 침체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은 이 얘기 쏙 들어갑니다. 우리 그냥 모르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랠리의 당위성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냥 뭐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 상승할 수 있는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AI 기술주에 대한 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그런 걸 잃은 상태다. 특히나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주도업종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도주 반열에서는 이탈할 것이다.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친구들은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경기 호황주, 경기 민감주입니다. 지금 뭐죠? 경기 부양이 일어나는 통화정책으로 넘어가요. 성장주,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시즌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나 바이오를 제가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거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한 2번에서 4번 정도 실시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반도체도 올라가요. 금리 인하에 또 영향을 받는 게 경기 민감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지금은 매크로의 변화가 조금인데 빅스 지수가 15포인트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19포인트까지 튀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진정세를 보여야지 증시에 또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 시세도 7,800만원까지 한번 눌려봤고 무엇보다 신경 쓰인 것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68불, 69불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가가 68불 이번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65불 요 정도 이하 가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야 진짜 경기가 둔화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다행인지 불안인지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하겠다라는 소식으로 눌린다 라고 또 시장은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펙에서 증산 안 하고 오로지 유가만 빠진다? 이거는 경기의 둔화를 또 힌트를 주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건 제가 어제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용지표, 경제지표, 금리 인하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키워드가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딱 답변을 해드린 게 뭐였죠? 바로 인플레.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닌데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게 됩니다. 고용지표들이 살짝 무너져서. 그럼 시장에는 돈이 많아지겠죠? 금리를 인하하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물가가 올라가면 또 연준은 뭘 걱정해야 되죠? 바로 인플레를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인플레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쨌든 제로금리까지 내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중립금리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만약에 인플레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에 금리 인상이 나오고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의 흐름을 봤더니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네요. 이건 뭐죠? 채권 시장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단기채의 수요보다 이제는
정상화가 되고 단기채보다는 인플레가 잡혀가면서 경기가 둔화되려고 하니까 장기채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아지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인플레는 잘 잡혀가고 있구나. 잠깐 뭐 지표들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금리 인하 전에 지금 공백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정책의 변화에서. 근데 이거 딱 까보니까 인플레는 잘 잡혀가고 있구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월의 폭락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맞아요. 8월 달의 상황도 다르고 8월 달은 우리가 처음 겪는 거였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쫄 거 없다. 다시 한번 복습상 얘기 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또 증시 예탁금이 51조까지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증시 예탁금 빠지는 건 금투세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굳이 신규 투자를 보유 물량은 뭐라도 신규 투자를 K증시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 금투세가 시행한다더니 구체적으로 막 뭐 건보료 면제해주고 ISA 계좌 한도 늘려주고 막 이런 구체 세부안이 나온 걸 보니까 야 이대로라면은 진짜로 완화로 가면서 시행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야 이럴 거면 우리 신규 투자지 말고 미국으로 가버리자. 해외로 가버리자. 이런 선호도가 나타나면서 예탁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면 시장에서 위축이 돼버려요. 거래가 말라버리거든요. 그리고 신용장관 빠지지도 않고 있죠. 제가 얘기 드린 건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저가 매수 대응을 위한 공격적 대응은 꼭 신중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증시 예탁금이 2022년 하락장의 수준까지 빠졌다. 우리가 2020년에 호황장 눌릴 때는 예탁금이 75조에서 78조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딴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증시 안 그래도 못 갔는데 제발 뭐 금투세님 아니 이것 좀 하지 말자. 어제 이소영 의원이 진짜 뼈 때리는 말 중에 제가 제일 공감 갔던 게 뭐냐면 일단 3,000포인트 안착 좀 시키고 4,000포인트를 가네마네 하는 정도 만들어 놓고 금투세 하자 말자 이렇게 하자. 그래야지 투자자들도 인정하고 야 이래도 우리가 돈 벌었으니까 뭐 소득세 낼 수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들 손질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결론은 또 그거예요. 니네 사모펀드 계좌 한번 까봐. 이거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거죠. 없던 세금 부과하고 있는 세금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해외 주식을 권장하고 해외에다 투자를 합니다. 국내 주식 버리고요.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 시장 눌릴 때 제가 낮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인데 갖가지 이유 찾아봤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수급 요인으로 눌렸다 보는 게 맞다. 근데 여기에 내면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포지션 정리를 하는 걸 수도 있다. 다음 주가 지나고 우리가 다다음 주엔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래하기가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마침 고용 지표도 있어요. 생각보다 시장 컨트롤하기 좋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붙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세력이 컨트롤하기에는 이번 주가 쪼물락쪼물락거리기 좋은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세력은 위에 상단은 막아놓고 옆으로 박스 만든 거지 빠지면은 그냥 뭐 우리가 관여는 안 하겠지만 니네 빠지면은 우리가 수익 극대화돼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갖췄거든요. 막 굳이 찍어 누르기까지는 안 하지만 빠지면 땡큐 자연적으로 대신 위로는 갈 생각하지 마 이런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그거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굳이 뭐 금투세에 대한 것들이 반영돼서 눌렸다? 그거는 뭐 코스닥엔 조금 영향이 있는데 코스피까지 영향 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의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침에 제가 수급 보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 같이 선물로는 시장을 땡겨주고 있는데 현물에서 외국인이 도망가더라. 그러면서 제가 베타진 분들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올라가지만요 외국인은 도망가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 같습니다. 네 거짓말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미증시 선물이 보합권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의 컨트롤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미시장의 반등이 예고되어 있어서 미리 하단 포지션 정리를 위한 흔들기가 나온 걸 수도 있다. 이 하단 포지션 정리라는 게 이 네마녀의 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반등을 하면은 오늘만큼 기회 좋은 날이었거든요. 어제 미증시가 올라가지 못했고 포지션도 어제 우리 시장 한 건 눌러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누르면 내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뭐죠? 반대 매매 나와요.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터지는 날이에요. 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로 땡겨버리면 반대 매매가 내일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올리고 오늘까지 망가뜨려 두면 내일쯤에 그리고 길게는 월요일까지 반대 매매가 터집니다. 반대 매매 터지는 거 외국인이 줍줍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들을 상상했을 때는 내가 외국인이라도 오늘은 좀 안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런 거 이래저래
득실을 따지면서 돈으로 좀 찍어 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분 없이 시가 형성후에 반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5장 일부 반등 나오는지 지켜보자. 정말 마지막 자극한다,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5장에 나름대로 계속해서 밀었다가 2시부터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반등 좀 약하긴 한데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래도 나름의 반등 이 정도면 해준 겁니다. 코스피가 오늘 플러스 1.4%까지 상승했다가 거의 마이너스 0.7%까지 빠졌고, 이거 밴딩이 상당히 크죠. 코스닥도 플러스 1% 정도 올라갔는데, 이때 제가 아니 코스닥 좀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아니 왜 못 가죠? 이거 결국에는 거짓말 치는 건가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더니 구두둑 빼면서 도망 못 가게 해놓고 이제 또 뺀 다음에 마지막에는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들어왔어요. 이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거는 아마도 제가 아까 낮에 이걸 보기 전에 얘기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알고서 어떤 지표, 오늘 또 ADP 보고서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알고서 미리 선수 매수를 들어간 게 아닌가.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는 좀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LG엔솔 이런 거 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면 매도로 잡히거든요. LG엔솔 아무리 사봤자 이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매도세로 잡힌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 반대매매 나오는 것까지 주워 먹고서 빡 땡기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개인 투자는 털리는 구조가 나오니까 그런 거 아마 선수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상승 종목이 한 900개, 하락 종목이 1520개, 그래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선물까지도 또 땡겼네요. 저 지금 봤는데 선물까지 땡기면서, 우리가 이거 찍어 누른 거는 미안한데 야 우리가 그냥 좀 셈법상 돈의 힘으로 좀 한번 흔들어 봤어,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수급 관련해서 살짝 옆눈으로 흘겨봤는데, 삼성전자를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얘만 패대기 쳤거든요. 얘만 지금 3일 연속 뭐 4천억, 5천억, 오는 6천억 팔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요거 추이를 보면은 순매도가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를 뺀다고 하면은 여타 종목들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 수급의 움직임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종목들은 특히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뭐 외국인이 던진다, 산다, 이런 걸로 보기는 좀 힘들었다. 오늘 보니까 LG엔솔, 삼성 SDI는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사줬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찍어 누르면서 노랑 시그널까지 뽑아내면서 시장을 누르는 효과를 만져낸 게 아닌가. 그럼 반대로 내일 다시 삼성전자 싸게 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단기로는 아마 반등 나오지 않을까. 내일은 지금 미선물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틈에도 미선물이 이렇게 훅 빠졌다 지금 막 들어 올리고 있는데, 오호, 이게 아마 내일은 반등 시도 조금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냥 뭐 이렇게 질질질 빠지면, 이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내일 반등 나고 다음 주에 질질질질, 아니면 뭐 여기서 박스권, 관망세,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19, 20일 이때는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주 24일에 민주당에서 금투세 회의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25일부터 우리 시장 9월 말부터는 충분히 랠리를 기대하고 싶다. 저는 진짜로 기대감 가지고 4분기를 보고 싶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거 말고 진짜로 땅땅땅땅 치고 가는 거. 특히 어디서? 코스닥에서. 제가 코스닥을 두고 얘기했던 게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서 코스닥은 언제 돌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돌렸다가도 또 눌린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미적미적 아니면 뭐 질질질질 이런 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9월 말이 되면은 제가 보는 거는 그냥 무난하게 요렇게 오르는 거 말고 진짜로 빵 치고 올라가는 흐름. 이번 11월 12월 이때쯤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이 진짜로 미친 상승을 한번 뽑아내는 거. 저는 올해 안에 24년의 고가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당장 뭐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좀 시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오늘 쭉쭉쭉 들어봤고요. 특별하게 매크로를 본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빅스는 뭐 이렇게 있고 아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도 더 빠졌네요. 그리고 유가가 좀 거슬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이게 엔화 달러 환율인데, 엔달러 환율인데 이게 내려갈수록 뭐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1달러당 143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엔화가 올라갈수록
이게 147엔까지 갔을 때는 증시가 그래도 반등세를 이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니케이도 밀리고 우리 시장도 밀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에노 총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하고 있어요.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9월 25일에 일본 BOJ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국가들 다 인상하고 이럴 때 얘네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화의 약세를 마음껏 즐겼거든요. 엔화의 약세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의 자금을 쭉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일어나고 뭐하고 이러면서 니케이가 엄청난 부양효과를 가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죽어나갈 때 얘네는 수혜를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이 금리 올려버리니까 이 간극이 줄어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 자금이 유출되니까 엔화 강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요 이벤트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식상해지고 있거든요. 이미 8월 달에 겪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많이 청산이 되기도 했고, 더 이상 언제까지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일단 단기 영향은 있으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식 하면은 뭐 이것도 무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에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점점 저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미국이나 뭐 우리 증시나 모두 통화 정책, 유동성을 확대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분명히 우호적인 건 맞고, 지금 뭐 부동산 쪽으로도 이번 9월달부터 DSR 스트레스 1 요거 가동하고 내년 5월인가요? DSR 스트레스 2까지도 이제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잡으려고 하는데 증시는 그래도 좀 띄워주면서 기업들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명확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여소야대다 보니까 정책이 둔화되는 건 있는데, 어쨌든 금투세만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올바른 정책 부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정책 부양 없어가지고 답답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쭉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도 점점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